5년 만에 해외에서 귀국한 중환자인 유진아를 부축하던 서강준은 환영 만찬 자리에서 물었다. 지훈이는 어디 갔어? 일찍 오라고 전해뒀잖아. 친구가 말했다. 모르는 거야. 그녀는 뉴욕으로 이민을 갔고 아이는 벌써 엄마를 부를 나이야. 서강준이 귀국한 날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서씨 집안의 차들이 한 대씩 멈춰 섰다. 도어맨으로 서 있던 실습생이 허리를 굽혔다. 룸 안에는 샴페인과 꽃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모두가 서강준의 귀국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유진아는 하얀 원피스에 서강준의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안색이 창백했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침을 했다. 서강준은 그녀를 부축하며 수없이 반복했을 능숙한 동작으로 자리에 앉혔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내 곁에 선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갈까? 나는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룸의 문은 닫히지 않아 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강준아, 5년이나 안 돌아오면 서울도 몰라보게 변했을걸. 서강준은 담담하게 맞장구를 쳤다.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진아 씨도 드디어 돌아왔네요. 두 사람이 함께 가고 나서 5년이나 지났으니 아예 해외에서 살려는 줄 알았어요. 유진아는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몸 때문에 강준 씨를 기다리게 해서요. 그 목소리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서강준은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서류 봉투 안에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내 이름, 이지윤, 그리고 그 아래에 서강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 별거한 지 5년이 되었다. 예전에는 이 숫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것이다. 룸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서강준이 물었다. 지윤이는 어디 갔어? 일찍 오라고 전해뒀잖아.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5년 전 같았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내가 미리 도착해 손님을 챙기고 서씨 집안 사람들의 자리를 배정하고 그의 숙취 해소제를 준비하며 유진아를 위해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르는 거야. 지훈이는 뉴욕으로 이민 갔고 애는 벌써 엄마를 부를 나이야. 룸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놓이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서강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슨 소리야?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지훈이는 진작에 떠났다고 말했어. 지금쯤 뉴욕에서 4살 반 된 딸이 있고 그림책도 읽을 줄 알고 엄마도 부를 줄 알아. 서강준, 설마 너는 지훈이가 아직도 내 그 텅 빈 집에 살면서 매일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의자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룸의 문이 열리며 서강준이 문 안쪽에 서 있었다. 5년 만에 만났지만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수려하고 차가운 인상도, 슈트를 입은 태도도, 단추를 채운 방식도 모든 것이 단정했다. 단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을 뿐이다. 지윤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유진아는 그의 뒤에 앉아 물이 든 유리잔을 손가락으로 꽉 쥔 채 내 얼굴에서 내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로 시선을 미끄러뜨렸다. 이내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지윤 씨 왔네요. 왜 안 들어와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는 이랬다. 늘 다정하고, 늘 무고하며, 늘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룸으로 들어갔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놀란 표정, 어색한 표정, 그리고 몰래 서강준의 눈치를 살피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형 회전판을 가볍게 돌렸다. 서류 봉투는 서강준의 앞에 멈췄다. 그는 시선을 내려 표지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야. 서강준은 나를 노려보았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내 환영 자리에서 넌 꼭 소란을 피워야겠어. 나는 웃었다. 5년 전 내가 병원에서 그에게 17통의 전화를 걸고 수혈을 받으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을 때 그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5년 후 내가 이혼 합의서를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그의 세계에서는 나의 모든 구조 요청도 이별도 그저 소란이라고 불리는 모양이다. 나는 약지에서 반지를 빼냈다. 그 반지는 6년 동안 끼고 있었다. 첫 1년은 진심으로, 그 후의 세월은 스스로에 대한 경계로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반지를 합의서 위에 올려놓았다. 서강준, 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에게 서명을 통지하러 온 거지. 유진아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지훈 씨, 강준 씨가 막 돌아왔는데 집에 가서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이러면 강준 씨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나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당신도 곤란하다는 감정을 알긴 아는군요. 유진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서강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윤아, 화를 진아에게 돌리지 마.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너무나 익숙해서 다음 말조차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몸이 약해. 그녀는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녀는 나를 그저 친구로 생각할 뿐이야. 그녀에게 악의는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화풀이는 그만두고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합의서를 펼쳤다. 첫째, 이혼. 둘째, 부부의 공동명의 집은 실제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 셋째, 서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내 명의로 이용했던 자금과 계좌는 내가 하나하나 추적해서 회수할 것. 넷째, 아이에 관해 당신은 어떠한 직접적인 면접 교섭권도 가지지 않음. 논의가 필요할 경우 내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 서강준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아이라니.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누구 아이야? 룸 안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도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아의 손가락은 유리잔을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조용히 서강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물을 자격은 없어. 서강준은 한 걸음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이지훈, 똑바로 말해. 즉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서강준 씨, 손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서강준은 민지를 보며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야. 나는 힘을 주어 손을 뿌리쳤다. 맞아. 5년 전에 변호사를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 서씨 집안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취급받은 거지. 나는 말을 이었다. 합의서는 3일 동안 검토할 시간을 주겠어. 3일 후에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나는 등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다.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강준이 뒤쫓아왔다. 지윤아, 복도는 밝았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억눌려 있었다. 그 아이, 대체 누구 아이야? 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단정하고 평온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나는 말했다. 서강준, 5년 전에 당신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 이제 와서 대답을 물을 필요는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올라타 닫힘 버튼을 누르려 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서강준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 안색이 창백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유진아가 문틀에 기대어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것도 보였다. 5년 전 서강준이 해외로 떠나던 날, 나 역시 비가 내리는 공항에서 그를 배웅했다. 그때 우리는 결혼한 지 겨우 1년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리지 않았다. 서강준은 유진아가 몸이 약해 큰 자극을 견디지 못하니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서강준은 자신과 유진아는 그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일 뿐이며 진아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이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유진아가 결혼 후 3개월 만에 심장병이 재발해 뉴욕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 서강준이 3개월쯤 걸릴 거라고 했을 때도 나는 그저 꼭 당신이 가야만 하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그는 여권을 챙기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아, 진아는 해외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말했다. 나도 당신 가족이잖아.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이럴 때 기싸움 하지 마.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그에게 있어 내가 요구를 하는 것은 기싸움을 하는 것이고 유진아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불쌍한 일이며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공항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진아는 베이지색 쇼를 걸치고 탑승구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로 강준 씨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조른 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서강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이는 널 탓하는 게 아니야.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마치 나의 감정조차 그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위장약 상자를 서강준에게 건넸다. 먹기 불편해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그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3개월이야. 나는 그 3개월이라는 말을 붙잡고 며칠 밤을 스스로 위로하며 버텼다. 첫 한 달 동안 그는 그래도 영상 통화를 해주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유진아의 검사가 늘어나면서 그는 메시지 답장만 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달에는 치료 계획이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반년 후에는 유진아의 정서가 불안정하다고 했다. 1년 후에는 뉴욕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임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서강준의 아내에서 서강준의 연락처 목록 속 언제든 뒤로 미룰 수 있는 이름으로 변해버렸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가 떠난 지 4개월 후의 일이었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 하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치마 끝자락에 피가 배어 나왔다. 동료가 놀라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다. 남편분은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서강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강준, 나 임신했어. 지금 병원인데 유산 위험이 있대. 메시지는 전송되었고 읽음 표시가 떴다. 10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없었다. 30분 후 유진아가 SNS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서강준이 그녀의 병상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사과 껍질을 깎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캡션은 네가 계속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야였다. 나는 그 사진을 빤히 바라보았고 내 손 안에 임신 테스트기는 구겨졌다. 의사가 다시 물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시나요? 나는 말했다. 남편은 해외에 있어요. 의사는 나를 딱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혼자 서명하고 혼자 주사를 맞고 혼자 병상에 누워
옆 침대의 남편이 아내에게 물을 따라주는 소리를 들었다. 새벽 2시 서강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진아 상태가 안 좋아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뒀었어. 무슨 일이야? 나는 링거팩에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응시하다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가 다시 물었다. 지훈아, 내가 입을 열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유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준 씨, 내가 또 폐를 끼쳤나 봐요. 괜찮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나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서강준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진단서,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의지하려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3일 후 이메일은 읽음으로 표시되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윤아, 진아는 지금 강준이 없으면 안 된단다. 임신했다고 애 곤란하게 하지 마라. 여자가 임신한 게 무슨 대수라고 유난이니. 다들 그렇게 겪고 넘어가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쥐고 병원 수납 창고 앞에 서 있었다. 뒤에 줄을 선 사람이 빨리 하라며 재촉했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 제가 임신한 걸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강준이한테 들었다. 임신했으면 좀 더 알아서 철들게 행동해. 애 태어나면 우리 서씨 집안 핏줄이야. 하루 종일 유난 떨어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순간 수납 영수증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나는 한남동 본가로 갔다. 시어머니는 유진아와 영상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화면 속 유진아는 모자를 쓰고 연약하게 웃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 씨, 안색이 안 좋네요. 임신해서 힘든가 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아이는 그저 어리광 부리는 것뿐이야. 진아,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그날 나는 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신혼집으로 돌아와 서강준의 물건을 모두 상자에 담았다. 넥타이, 커프스 버튼, 그가 가져가지 않았던 결혼 반지까지 나는 하나하나 포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재의 컴퓨터에서 로그인 기록을 발견했다. 내 이메일함은 뉴욕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접속되어 있었다. IP 주소는 유진아가 있는 재활센터 근처였다.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하다 그 기록을 캡처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서강준에게 전화를 걸지도 시어머니에게 해명하지도 않았다. 나는 결제 영수증 한 장 한 장, 진단서 한 통 한 통, 이체 기록 하나하나를 모으기 시작했다. 임신 7개월 무렵 뉴욕의 한 출판사에서 채용 통지 메일이 왔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난생 처음 망설임 없이 답했다. 최대한 빨리요. 내가 서울을 떠나던 날 배웅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캐리어를 끌었고 여권 지갑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미국 비자가 들어있었다. 휴대폰 속 서강준과의 대화 기록은 3개월 전 그가 보낸 진아 상태가 요즘 안 좋아. 신혼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고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환영 만찬 다음 날 서강준이 내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왔다. 그때 나는 민지와 함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진명의 이전 증명서, 결혼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5년 전 병원 진단서,
별거 증명서, 교류 기록 등 모든 서류를 세부씩 복사해 두었다. 민지가 말했다. 서씨, 집안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 네가 5년 전 일을 공론화하는 거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먼저 나를 억누르러 올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다.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니 서강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슈트를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민지가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가 갈게. 문을 열자 서강준은 나를 보고 첫마디를 꺼냈다. 귀국했었구나. 나는 대답했다. 어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해서 뭐 하게. 환영 만찬에 몇 시에 도착해야 할지 당신이 정해주길 바라서. 그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지윤, 우리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다. 서강준, 우리 사이에 다르게 할 말이 남아있기나 해.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발견하고 시선이 멈췄다.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진아 때문이야. 나는 서류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다. 예전에는 그가 유진아에 대해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는 것이 가장 싫었다. 마치 그녀가 그저 단순한 이름, 가벼운 오해, 사소한 파동에 불과하며 나의 5년간의 고통이 그저 내가 질투가 심한 탓이라고 말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나는 서류를 덮고 말했다. 그녀만이 원인은 아니야.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뭐가 원인인데? 나는 대답했다. 당신. 방안이 고요해졌다. 서강준은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런 대답을 들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유진아가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당신은 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어. 그녀가 걱정된다면 당신은 곁에 머물 수 있었어. 당신의 그 깊은 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내게 물어본 적 있어. 내게 당신이 필요한지를. 내가 임신해서 하혈했을 때 당신은 돌아왔어. 내가 타국에서 혼자 출산할 때 당신은 나타났어. 서강준, 유진아는 우리 결혼 생활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아이 이름 몰랐어. 나는 출력한 기록을 그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보낸 이메일이야. 그는 시선을 내려 발송 일시, 첨부 파일명, 읽음 확인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적힌 것을 보았다. 서강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못 봤어. 나는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알아볼 시간을 준 거야.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본 거야. 그게 누군지는 스스로 찾아봐. 서강준의 손가락이 굳게 쥐어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진아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고 다시 울렸다. 세 번째 울리자 그는 마침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 동작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5년 전이었다면 유진아가 전화했을 때 그는 즉시 받았을 것이다. 지금 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뒤늦은 편에는 가치가 없다. 서강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보고 싶어. 안 돼. 나는 아이 아빠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법적으로 당신은 지금 친자 확인이 필요한 낯선 사람일 뿐이야.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지윤, 나를 꼭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겠어.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찻길이 5년 전 공항 밖의 길고 긴 도로처럼 보였다. 서강준, 내가 병상에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간호사는 내 보호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내가 뉴욕의 분만실에서 위험 동의서에 서명할 때
의사는 아이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나서 내가 안고 응급실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어. 옆자리의 아빠는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지.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나는 뒤돌아보았다. 당신은 유진아 곁에 있었어. 그러니까 나보고 왜 몰아붙이냐고 묻지 마. 당신은 그저 처음으로 거절당하는 입장에 섰을 뿐이야. 서강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유진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곧바로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강준 씨, 역시 여기 있었네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더니 나를 보자마자 표정을 바꿨다. 지윤 씨, 나 원망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심각하게 아팠어요. 강준 씨가 남은 건 그저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강준 씨한테 화풀이하지 마요. 나는 그녀를 빤히 보며 말했다. 유진아 씨, 마침 잘 왔네요. 그녀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서류 더미에서 로그인 기록이 적힌 종이를 꺼냈다. 이 IP 주소 나 찍지 않나요? 유진아의 안색이 살짝 변했다. 서강준이 물었다. 그게 뭔데? 나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서강준에게 임신 진단서를 보낸 날, 내 이메일함이 뉴욕에서 누군가에 의해 로그인됐어. 로그인 위치는 당신의 재활센터에서 2km 떨어진 곳이야. 유진아는 즉각 대답했다. 몰라요. 나는 고개 끄덕였다. 괜찮아요.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기술적 증거 게시 신청을 할 테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지윤 씨, 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이제 와서 나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다니요. 서강준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나는 그의 그 손을 보며 이 광경이 참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후에도 똑같다. 그는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본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민지야, 손님들 배웅해줘. 그러나 서강준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지윤아, 내가 명확히 밝힐게.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놔.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고했다. 경찰 부르게 하지 마. 그의 힘이 서서히 풀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눈앞에서 마지막 남은 위치 공유 정보를 껐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설정했던 것으로 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끄지 않았다. 아쉬워서가 아니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휴대폰 화면에 가족 공유를 해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떴다. 나는 확인을 눌렀다. 화면에 가족에서 퇴장하셨습니다라는 한 줄의 글씨가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없어. 내가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지. 나는 호텔 방을 나섰다. 뒤에서 유진아가 울며 서강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압적이었다. 지윤아, 내일 본가로 와서 식사해라. 나는 말했다. 시간 없습니다. 그녀는 못 들은 척 말을 이었다. 강준이가 귀국했는데 네가 그런 꼴사나운 짓을 저질러도 우리 서씨 집안은 아직 널 탓하지 않았다. 돌아와서 진아한테 사과하고 애 문제도 확실히 매듭지어. 나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옆에서 민지가 서류를 정리하다 미간을 찌푸리며 듣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제가 왜 유진아 씨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 애는 몸이 약하잖니. 네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더라. 넌 지난 몇 년 혼자 해외에 있었잖니.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
우리 집안에서 널 다시 들여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체면을 세워주는 줄 알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빨리 승낙할 줄 몰랐던 모양이다. 내일 저녁 7시. 늦지 마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지가 나를 보며 물었다. 진짜 갈 거야? 나는 대답했다. 가야지. 서씨 집안 본가에는 직접 청산해야 할 빚이 있으니까. 다음 날 저녁, 나는 정시에 본가에 도착했다. 집 안은 불빛으로 환했고 거실에는 서씨 집안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마치 나를 신문하기 위해 작정하고 기다린 듯했다. 유진아도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부드러운 쇼를 두르고 있었고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서강주는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내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다. 지윤아, 먼저 진아한테 사과부터 해라. 거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나를 주목했다. 5년 전의 나라면 서강준을 위해 꾹 참고 이른바 체면을 위해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사과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소란을 피우려고. 나는 가방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다. 남색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것으로 큰 지출은 모두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셨다. 나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6년 전 저와 서강준 씨가 결혼했을 때 신혼집의 총액은 32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18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8억 원은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결혼 자금입니다. 시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리모델링 비용은 4,600만 원. 그중 3,900만 원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서강준 씨가 해외로 간 후 주택담보대출은 저 혼자 상환했고 2년 동안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서씨 집안 본가를 수리할 때 제 명의로 된 친정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빌려간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거실의 숨소리는 얕아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뜻이냐? 가족끼리 그렇게 세세하게 계산을 해.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까 아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지으라고 하셨죠. 아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돈 이야기부터 확실히 하시죠. 유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윤 씨, 돈 이야기는 나중에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가족 모임인데. 나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유진아 씨,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서씨 집안 며느리 자리예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감쌌다. 진아는 손님이다. 비아냥거리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이라면 저와 서씨 집안의 감정 문제에 간섭하지 마시죠. 유진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서강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윤아, 그만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가 그만이야? 나는 다른 서류를 시아버지 앞으로 밀어냈다. 이게 집출자 증명서입니다. 이게 제가 5년간 관리비와 대출을 상환해 온 내역서입니다. 이게 서강준 씨가 제 명의로 개설했던 생활비 공동 계좌의 내역입니다. 당신이 유진아 씨를 데리고 해외로 간 날부터 서강준 씨는 매달 이 계좌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선물 대금, 교재비, 본가 유지비, 유진아 씨가 한국으로 보내는 영양제 값, 심지어 그녀 어머니의 묘지 관리비까지 여기서 나갔습니다. 서강준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다 한 가족 아니니. 계좌에 있는 돈이야. 어쩔 수 없지 않니. 게다가
넌 해외에 있었으니 지훈이 네가 대신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나는 웃었다. 제가 그 사람 대신 효도를 한 거라면 그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걸까요?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어느새 도윤이 문가에 서 있었다. 아마 서강준의 부름을 받고 중재를 하러 온 듯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무심코 실소를 터뜨렸다. 아주머니, 그건 너무하네요. 아드님은 5년 동안이나 중환자 곁을 지켰는데 게다가 부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부양했다니 그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뉴욕까지 들리겠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도윤아, 이건 우리 서씨 집안 내부 일이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전 조용히 있을게요. 그는 입을 다물겠다고 했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강준에게 물었다. 이것들 넌 알고 있었냐? 서강준은 침묵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마지막 서류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겁니다. 서강준은 종이 위에 글자를 보고 온몸이 굳어졌다. 임신 7주차 절박 유산. 날짜는 그가 해외로 떠난 지 4개월 후였다. 시어머니는 눈을 번뜩이며 즉시 말했다. 벌써 몇 년 전 일아니냐. 이제 와서 꺼내는 저희가 뭐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서씨 집안 핏줄이 아니야. 네가 여자 혼자 애 데리고 해외에 있는 꼴이 우스워. 그러니 얼른 들어와 살아라. 나는 진단서를 덮었다. 어머니, 저는 아이를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인정할지 말지 결정권이 당신들에게 없다는 걸 알리러 온 겁니다. 서강준이 일어섰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그때 정말 임신했었어. 나는 그를 보았다. 이 순간 그는 겨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서강준, 나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의 입술이 하얘졌다. 난 받을 수 없었어. 나는 말했다. 맞아. 당신은 안 받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장부를 챙겨 들고 등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이지윤, 오늘 여기를 나가면 2번 다시 우리 서씨 집안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씨 집안 문턱은 5년 전에 넘기를 그만뒀습니다. 단지 당신들이 오늘에야 그걸 깨달았을 뿐이죠. 서강준은 5년 전의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내게 알려주었다. 그날 나는 은행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다. 민지는 내가 서씨 집안이 여전히 쓰고 있는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은행 지점장 앞에서 모든 자동 이체 항목을 취소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강준이 옛날 신혼집에 갔어. 나는 마음대로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도윤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얼굴색이 끔찍하더라. 나는 그 말을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예전 신혼집은 서울 강남에 있었다. 그 집에 나는 5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떠나기 전 나는 서강준의 물건을 모두 서재에 몰아넣었다. 내 물건은 신분증, 옷,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에 백업용 하드디스크만 챙겼다. 서강준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미칸 침실을 발견할 것이다. 포장도 뜯지 않은 아기 침대를 발견할 것이다. 책장 재단에 놓인 임산부용 영양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 로그인 기록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후 4시 서강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메일 기록 봤어. 나는 힐끗 보고 화면을 껐다. 5분 뒤 다른 메시지가 왔다.
병원에 가서 네가 그때 3번이나 입원했던 거 확인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그는 내 로펌 건물 아래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나와 민지가 나오자 그는 차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상자는 나도 낯이 익었다. 그 안에는 내가 그때 샀던 작은 아기 양말이 들어 있었다. 노란색의 오리 그림이 그려진 것이었다. 나는 예전에 그가 돌아오면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그 후 그것들은 신혼집 책장에 줄곧 잠들어 있었다. 서강준은 나를 보고 발걸음을 빨리해 다가왔다. 민지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서강준 씨, 용건이 있으시면 저랑 얘기하시죠. 서강준의 시선은 줄곧 내게 꽂혀 있었다. 병원에 다녀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의사가 내 그때 상황이 매우 위험했다고 하더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민지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다. 나는 서강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17통의 전화와 수많은 문자,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어. 그런데도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묻는 거야. 서강준은 상자를 쥔 손이 하얘질 정도로 세게 쥐었다. 이메일, 내가 본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이 조사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였다. 로그인 기록은 뉴욕의 재활센터 근처였지만 반드시 진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때 그 애 주변엔 간호사도 있었고 조수도 있었어. 어쩌면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서강준, 당신은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 그는 굳어버렸다. 나는 말했다.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는데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그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네. 당신이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저 우선 그녀를 보호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서강준의 안색이 단번에 창백해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해명하라고 할게. 나는 대답했다. 당신한테나 해명하라고 해. 나한텐 필요 없으니까. 마침 그때 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고 유진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마 줄곧 서강준의 뒤를 쫓아왔을 것이다. 여전히 그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어 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강준 씨, 왜 내 전화 안 받아? 그녀가 다가와 그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다. 이게 뭐야? 서강준이 말했다. 지훈이가 5년 전에 보낸 이메일. 네가 지웠어. 유진아의 안색이 순간 하얘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나 못 봤어.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잘 생각하고 말해. 유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내 말 안 믿어주는 거야. 서강준은 침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난 수술을 갓 끝내고 정신적으로도 바닥이었어. 네가 매일 곁에 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훈 씨 메일을 본단 말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우는 연기는 정말 훌륭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고 목소리엔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이러면 서강준은 당장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강준은 즉시 유진아를 달래지 않았다. 유진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지훈 씨, 나 원망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IP 주소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단정 짓지 말아요. 뉴욕은 넓고 재활센터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날 모함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폭로하지 않았고 서씨 집안 본가에서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만하면 체면은 충분히 세워준 거 아닌가요? 유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굳이 내 앞을 막아선다면 한 가지만 충고해 두죠. 기술적 증거 게시는 어렵지 않아요. 그 이메일은 임시 이메일 주소로 포워딩 되었어요. 그 임시 이메일은 당신의 서브 휴대폰 번호와 연동되어 있었고요. 유진아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고 곧바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준아. 그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기억이 안 나. 나는 가볍게 웃었다. 드디어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네요.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서강준이 천천히 물었다. 정말 네가 지운 거야. 유진아는 울며 말했다. 그저 지훈 씨가 널 오해할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난 그렇게 아팠는데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난 어떡해. 그래서 지운 거야. 안 지웠어. 그녀는 완강히 부인하다 곧 실언을 깨닫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그냥 힐끗 보기만 했어. 지은 씨가 너한테 다시 말할 줄 알았고 나는 서강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일격은 5년 전에 그의 뺨에 날아갔어야 했기 때문이다. 유진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강준 씨, 나 정말 무서웠어. 내게 버림받을까봐. 그때 내겐 너밖에 없었으니까. 서강준은 눈을 감았다. 지윤이에게도 나밖에 없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유진아는 멍해졌다. 나 역시 잠시 멍해졌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우스워서였다. 5년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사람다운 말을 입 밖으로 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5년 전의 나를 구원할 수 없었다. 나는 등을 돌려 자리를 뜨려 했다. 서강준이 뒤쫓아왔다. 지훈아, 뉴욕에 가서 아이 한 번만 보게 해줘. 나는 말했다. 안 돼.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래. 그는 당신의 속죄용 도구가 아니야.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나는 한자 한자 분명히 고했다. 아이를 보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갑자기 나타나거나 아이를 귀찮게 하거나 당신의 후회로 아이를 상처 입히지 마. 서강준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차창이 닫히기 전 유진아가 울며 그의 소매를 잡아 끄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 서강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뉴욕으로 돌아가는 날 서강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공항에서 예준이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예준이는 노란 패딩을 입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 보호자의 손을 뿌리치고 내게 달려왔다. 엄마. 나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안아 올렸다. 예준이는 내 품에 안겨 부드럽고 작은 손으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엄마, 너무 늦게 왔어. 나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미안해. 엄마가 다음엔 더 일찍 올게. 예준이는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쓴다. 화가 났을 때는 나를 맘이라고 부르고 어리광을 부릴 때는 엄마라고 부른다. 예전엔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때 내가 떠났기에 아이가 태어나서 본 세상이 서씨 집안의 그 차가운 식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평범하게 출근하고 예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 서강준이 적어도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3일째 아침에 유치원 문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날 뉴욕은 비가 온 뒤라 길이 젖어 있었다. 나는 예준이의 손을 잡고 교문까지 걷고 있었다. 모롱덩이를 밟으며 장난을 치던 예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엄마, 저 아저씨가 계속 우리 쳐다봐. 나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서강준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는 짙은 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예준이를 보자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하지 못했다. 예준이는 내 뒤로 숨었다. 엄마,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쪼그려 앉아 아이의 작은 목도리를 고쳐 매주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예준이는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뒤돌아 서강준을 보았다. 작은 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예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생님과 함께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교문이 닫힌 후 서강준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고 나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거리에 멈춰 섰다. 이름이 예준이구나.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서강준 씨, 용건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의 목을 대가 크게 울렸다.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봤잖아. 너랑 참 많이 닮았어. 나는 말했다. 고마워.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다시 말했다. 너는 날 닮았어.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유치원 앞에서 그런 얘기 그만해. 그는 나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는지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어젯밤 네가 변호사에게 보낸 서류 봤어. 출생 증명서, 응급실 진료 기록, 유치원 등록 서류. 4년 반 동안 예준이의 비상 연락망엔 너 한 사람뿐이었더군. 나는 대답했다.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는데.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미안해. 나는 길가의 고인 빗물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네가 뉴욕에서 아이 낳을 때 그렇게 위험했던 줄 몰랐어. 예준이가 칠삭둥이라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것도 몰랐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모르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이가 처음 열이 났을 때 당신은 몰랐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 무릎이 까졌을 때 당신은 몰랐어. 아이가 밤에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몰랐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묻지 않게 된 것도 당신은 몰라. 서강준의 눈은 더욱 붉어졌다. 속죄할 기회를 줄 순 없을까?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누구한테 속죄하는데? 그는 멍해졌다. 나는 말했다. 나한테 속죄할 거야. 아니면 당신 자신한테 할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대신해 말했다. 당신은 아이를 보고 그 애가 달리고 뛰고 엄마를 부르고 낯선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괴로운 거지. 하지만 아이는 당신 가책을 덜어주려고 큰 게 아니야. 아이는 내가 한 땀 한 땀 키워낸 거야. 서강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울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라는 자리는 배우고 싶다고 금방 달아주는 직책이 아니야. 당신이 결석한 건 하루가 아니야. 5년이야. 서강준, 당신이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당신을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요구해선 안 돼. 그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뉴욕에서 제휴를 맺은 로펌 연락처야. 친자 확인을 주장하겠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해. 만약 개인적으로 예준이에게 접근하려 든다면 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야. 서강준은 그 명함을 바라보며 받지 않았다. 나는 옆 카페 야외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두었다. 애 겁주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는 등을 돌려 떠났다. 몇 걸음 걷지 않아 그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지윤아, 예준이는 내 존재를 알고 있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했는데 나는 앞에 젖은 도로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가서 당분간 안 돌아온다고. 뒤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지금은
나는 말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거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서강준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나는 친자 확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준이를 위해서였다. 아이에겐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다. 유전자 검사는 뉴욕의 독립기관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서강준은 일찍 와 있었다. 그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안에는 장난감과 그림책이 들어 있었다. 예준이는 그를 보고 내 다리 뒤로 숨었다. 서강준은 쪼그려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예준아, 선물 가져왔어. 예준이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했다. 받을지 말지는 예준이가 결정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강준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나는 그의 어색함을 달래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순간이다. 모든 것을 선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체열 과정은 금방 끝났다. 예준이는 무척 용감해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만 했다. 나왔을 때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서강준은 그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순간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를 아주 슬프게 한 사람이야. 그의 눈빛은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의 증오를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의 부재를 미화하여 동화로 포장할 생각도 없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가 맞았다. 서강준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나는 로펌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양육 계획 제안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된 이상 서강준 씨는 최대한 빨리 부자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정기적인 영상통화, 방학 중의 면접 교섭,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양육의 가능성도 포함해서요.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공동 양육은 절대 불가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아이에게도 아빠는 필요합니다.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보호자입니다. 갑자기 후회하고 돌아온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서강준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책임지겠어. 민지가 자료를 앞으로 밀어냈다. 5년간 이지훈 씨는 단독으로 임신, 의료, 출산 비용, 조사나 케어, 교육비, 보험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서강준 씨는 어떠한 양육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용 내역서입니다. 이게 서강준 씨가 당시 장기간 뉴욕에서 유진아 씨 곁을 지킬 때의 일정 기록입니다. 이게 이지훈 씨가 서강준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동 심리 전문가의 평가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제한적인 영상 통화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독 면접 교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거주지를 벗어나는 일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서강준은 그 자료를 응시했다. 마치 매일 밤 그 자료가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최악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한국에서 갑자기 가십 기사가 터졌다. 서씨 집안 후계자가 귀국, 전처가 혼혈딸을 데리고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사진은 나와 예준이가 유치원 문 앞에 있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으로 아이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쳐져 있었지만
교복과 배경은 뚜렷하게 보였다. 그걸 본 순간 나는 핏기가 가셨다. 민지는 즉시 포털 사이트에 신고 조치를 취했다. 도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유진아 주변 인물이 흘린 거야. 서강준이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어. 나는 말했다. 막을 필요 없어.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화면 속 악의에 찬 댓글들을 보았다. 어떤 이는 내가 해외에서 문란하게 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돈을 노리고 돌아왔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서강준이 꽃뱀에게 물려 불쌍하다고 했다. 나는 창을 닫았다. 그들이 네티즌 앞에 공개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모두가 다 보게 해주지 뭐. 다음 날 민지는 로펌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짧고 간결했다.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이며 이미 합법적인 친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지윤 씨는 서 씨 집안에 대해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비용도 요구한 적이 없다. 도찰 사진은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미 경찰에 고소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5년 전 서강준 씨의 장기 가출, 혼인 생활 및 임신 기간 중의 책임 방기에 관한 관련 증거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모두 제출할 것이다. 성명문이 발표된 후 여론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혼인 중 임신인데 서 씨 집안 후계자가 왜 몰랐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애가 4살 반인데 아빠가 5년이나 안 나타난 게 무슨 아빠냐는 비난이 일었다. 네티즌 수사대는 서강준과 유진아가 5년 전 함께 해외로 나갔을 때의 과거 기사들을 캐냈다. 사진에는 그가 유진아를 부축해 병원, 고급 아파트, 자선 파티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누가 봐도 본처 같은 행세였다. 유진아의 계정에는 즉각 해명글이 올라왔다. 누구도 상처 입힐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병 때문에 곁에 있는 유일한 친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가장 약한 위치에 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댓글란이 동정일색이 아니었다. 친구의 아내가 임신해서 입원했던 건 알고 있었습니까? 유일한 친구라면서 상대는 유부남이냐, 상간녀 아니냐 등등. 심야에 서강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도찰 사진은 내가 뿌린 게 아니야. 나는 답장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한 대답이었다. 당신 주변 사람이나 똑바로 관리해. 그는 즉시 답장했다. 너와 진아일은 반드시 매듭 지을게.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매듭, 5년 전 내가 원했던 건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다. 3년 전 내가 원했던 건 해명이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명확한 선긋기뿐이다. 서 씨 집안이 나를 다시 귀국하게 만든 건 여론을 걷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말투는 꽤 정중해져 있었다. 그는 서 씨 집안이 재산 분할과 아이의 양육 책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가 서울로 한번 들어와 주기를 바랐다. 나는 승낙했다. 서 씨 집안이 고개를 숙여서가 아니다. 어떤 말들은 같은 테이블 위에서 끝장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는 예준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뉴욕에 남겨두고 베이비시터와 유치원 선생님에게 맡겼다. 출발 전 예준이는 내 다리를 끌어안고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만나러 가. 나는 쪼그려 앉아 대답했다. 응.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분홍색 캔디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럼 무서워하지 마. 나는 웃으며 아이를 꽉 껴안았다. 엄마 안 무서워. 서울에 도착하자 서 씨 집안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가족회의란 이름뿐이고 친척이나 서 씨 집안의 오랜 지인들도 많이 와 있었다. 그들은 아마 사람의 수로 나를 압도하고 기선을 제압해 체면을 지키려 한 모양이었다. 내가 들어가자 유진아도 있었다. 그녀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서강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꽤 넓은 거리가 있었다. 그 변화를 보고도 내 마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뒤늦은 각성에 박수를 쳐줄 가치는 없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안색이 굳어졌다. 애는 나는 대답했다. 뉴욕에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서씨, 집안 핏줄이 어떻게 계속 해외에서 자란단 말이냐.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첫째, 아이, 성은 이씨입니다. 둘째, 아이가 어디서 자랄지는 서씨 집안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쳤다. 이지윤,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라. 친자 확인도 했으니 그 애는 우리 서씨 집안 핏줄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핏줄이 필요할 땐 서씨 집안 사람이고 책임을 져야 할 땐 내가 해외에서 정체 모를 아이를 낳은 게 되는 거군요. 어머니, 세상 일이 모두 당신들 좋을 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지윤아,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결하시죠. 민지가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서류는 예준이의 출생 증명서였다. 아버지라는 공란이었다. 시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서류는 내가 뉴욕에서 출산했을 때의 위급 상황 기록이었다. 세 번째 서류는 5년 전 내가 서강준에게 연락했을 때의 통화 기록이었다. 부재 중 전화 목록이 빼곡했다. 거실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구겼다. 이런 걸 내놓고 무슨 억지를 부리려는 거냐. 그때 강준이는 해외에서 진아 돌보느라 바빴어.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란 말이다. 나는 도윤을 쳐다보았다. 그도 오늘 와 있었고 문가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주머니,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가 강준이한테 제발 귀국해서 지윤 씨 얼굴 좀 보라고 충고했었습니다. 서강준이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그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윤은 서강준을 쳐다보았다. 서강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도윤은 말했다. 지윤이는 항상 알아서 잘 이해하니까 이런 일로 유난 떨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래도 그 말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저 타인의 입을 통해 들은 게 처음일 뿐이지. 알아서 잘 이해하니까. 그 말은 그들이 내 목에 채운 족쇄였다. 내가 발버둥 치면 그들은 내가 변했다고 말했다. 민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그것은 내 이메일함이 원격으로 로그인된 기록이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또 뭐냐? 나는 말했다. 이건 제가 진단서 이메일을 보낸 후 내 이메일이 뉴욕에서 누군가에 의해 로그인되어 전달 기록이 삭제된 증거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아에게 쏠렸다. 유진아는 일어섰다. 저 아니에요. 민지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유진아 씨, 저희는 아직 당신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스크린은 계속 아래로 스크롤되었다. 임시 이메일과 연동된 휴대폰 번호의 끝자리, 재활센터 방문자 네트워크의 로그인 기록, 그리고 또 다른 캡처 화면이 있었다. 캡처 화면은 유진아의 옛날 휴대폰 백업 데이터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민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옛 어시스턴트로부터 입수한 증거였다. 유진아가 어시스턴트에게 보낸 메시지. 강준이한테 그 이메일 절대 보여주지 마. 지윤 씨가 임신하면 강준이를 뺏어갈 거야. 나 혼자 뉴욕에 버려지고 싶지 않아. 거실에서 누군가 헛숨을 켰다. 서강준은 유진아를 쳐다보았다. 달리 할 말 있어. 유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난 너무 무서웠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강준아.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감싸려 했다. 진아도 불쌍한 애잖니. 몸이 약해서.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몸이 약한 건
남의 진단서를 몰래 지워버릴 핑계가 안 됩니다. 잃는 게 두려운 건 남의 결혼을 망가뜨릴 이유가 안 되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더더욱 임산부를 병원에 홀로 방치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진아는 울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강준은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재산 분할 청구안입니다. 이게 양육 책임 합의안. 그리고 이게 제가 유진아 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한 소장입니다. 유진아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나를 고소하겠다고.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네. 그녀는 울며 서강준을 보았다. 강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서강준의 목이 텄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유진아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마침내 내 편에 섰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그 역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겐 더 이상 그가 내 편에 설 필요가 없었다. 내 곁엔 이미 빈자리가 없었다. 유진아가 고소당한 후 서씨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여전히 그녀를 감싸려 했다. 유진아가 어릴 적부터 불쌍했고 오랜 세월 서강준 곁에 있었기에 반쯤 딸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다. 유진아는 뉴욕에서 치료받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미 병세가 안정되었고 의사는 그녀에게 자립적인 생활을 하며 서서히 간병인 의존도를 줄여나가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강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립재활센터로 옮겼고 청구서는 계속해서 서강준에게 보내졌으며 보호자 서명 역시 여전히 서강준이었다. 그날 오후 서강준이 나를 로펌으로 불렀다.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민지가 말했다. 한번 가봐. 유진아와 관련된 일부 증거는 내 소송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갔다. 회의실에서 서강준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꽤 초췌해 보였다. 내가 들어가자 그가 일어섰다. 지훈아. 나는 앉으며 말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진료 기록이야. 나는 페이지를 열었다. 안에는 유진아가 3년 전에 이미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 그 후에 이른바 발작은 대부분 불안과 의존증으로 인한 것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더 넘겼다. 청구서도 있었다. 숙박비, 심리치료비, 사적인 여행 경비, 그 중에는 나와 서강준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돈으로 뉴욕에서 그녀랑 생활했던 거네. 서강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공동 계좌에서 아직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줄 몰랐어. 그건 내 개인 계좌인 줄 알았어. 나는 웃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참 많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 세 글자, 당신 요즘 너무 자주 하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걸로 빚이 탕감되진 않아. 그는 눈을 감았다. 전부 보상할게. 당연하지. 나는 말했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 내게 특별히 베푸는 선심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유진아가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아마 서강준의 운전기사를 통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낸 모양이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민낯에 눈은 땜했다. 강준 씨, 왜 이걸 지훈 씨한테 보여줘?
서강준은 그녀를 응시했다. 지훈이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유진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훈 씨한테 알 권리가 있다면 나는, 내 5년은 뭔데? 내가 혼자 타국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곁에 있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서강준이 물었다. 넌 3년 전에 자립할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진아는 굳어버렸다. 그는 계속했다. 지훈이가 나한테 보낸 이메일. 왜 지웠어? 서울에서 그 사진. 왜 남 시켜서 뿌린 거야? 그리고 지훈이가 임신하면 날 뺏어갈 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진아, 넌 날 도대체 뭘로 생각한 거야? 유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널 사랑하니까 그랬지.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다. 난 17살 때부터 널 사랑했어. 어째서 지훈 씨가 나타난 것만으로 너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어째서 그녀가 임신한 것만으로 널 남편으로, 아빠로 바꿀 수 있는 거냐고. 난 몇 년이나 아팠어. 네가 내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이것이 유진아의 진짜 모습이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것이다. 그녀는 서강준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에게 최우선으로 선택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었던 것이다. 서강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난 결혼한 상태였어. 유진아는 웃었다. 이제 와서 유부남이었다는 게 생각났어. 서강준, 네가 나랑 같이 해외로 나가던 날, 왜 그땐 생각 못했는데.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마침내 서강준 자신에게 꽂혔다. 유진아는 말을 이었다. 잘못을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남겠다고 결정한 건 너야. 지윤이가 알아서 이해할 거라고 한 것도 너고, 그녀한테 안 돌아간다고 수없이 말한 것도 너야.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이지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넌 그저 애를 낳았을 뿐이야. 나는 일어섰다. 민지도 일어섰지만 나는 손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나는 유진아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내가 때릴 줄 알았는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장을 집어 그녀의 가슴팍에 밀어붙였다. 유진아 씨, 내가 이긴 건 애를 낳아서가 아니야. 내가 마침내 당신들 중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녀의 얼굴이 파래졌다. 나는 계속했다. 서강준이 필요하면 가져가. 서씨 집안의 보살핌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 가져가. 하지만 당신이 내 돈을 빼앗고 내 구조 요청을 묵살하고 내 아이를 상처 입힌 것. 그건 다 토해내야 할 거야. 유진아는 서류를 움켜쥐고 심하게 떨고 있었다. 서강준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난 이제 진아와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그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민지야, 가자.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서강준이 쫓아왔다.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는 티켓 끊었어. 나는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낮았다. 정식으로 예준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나는 말했다. 예준이는 당신 사과 필요 없어. 그럼 너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이 열려 있어 바람이 불어왔다. 서울의 습한 냄새가 났다. 나는 말했다. 5년 전엔 필요했어. 지금은 필요 없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던 날, 서울엔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서강준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쓰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나는 한눈에 그것이 우리 결혼 반지 상자라는 것을 알아봤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들어갈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이 문은 나 혼자 닫아야 하니까. 서강준은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우산을 폈다. 그의 손이 허공에 굳었다. 지윤아, 나는 말했다. 들어가자.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반지 가져왔어. 나는 그 상자를 응시했다. 5년 전엔 나도 저 반지가 맹세라고 믿었다. 나중에서야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서강준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남성용 반지와 여성용 반지가 들어있었다. 여성용 반지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이혼 꼭 해야겠어. 빗방울이 우산 표면에 떨어지며 후드득 소리를 냈다. 마치 몇 년 전 병원에 링거 떨어지던 소리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응. 그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내가 변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라. 그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쳤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날 위해서는 아니야. 그 빛은 다시 꺼졌다. 나는 그를 보며 끝까지 말했다. 서강준, 당신은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 동정과 선의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한 사람이 베푸는 이해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해.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반지를 꽉 쥐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난 예준이 아빠가 되고 싶어. 합의서대로 영상 통화부터 시작할 수 있어. 영상 통화뿐이야. 우선 아동 심리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는 눈을 감았다. 알겠어. 우리는 조정실로 들어갔다.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재산 분할, 신혼집 매각, 이전 계좌 반환, 서씨 집안이 유용한 금액 상환, 유진아와 관련된 명예훼손 및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 예준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내게 있으며 서강준은 법정 양육비를 부담하고 독립된 교육신탁 펀드를 설립한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신탁 펀드를 반대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바로 주는 것이 나를 통제할 수단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서강준이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시아버지는 즉시 서명했다. 그는 시어머니보다 냉정했고 사태가 더 악화되면 서씨 집안의 체면이 더 깎인다는 것을 알았다. 서명할 때 서강준은 줄곧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펜촉이 종이에 닿아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지윤, 마지막 획을 그었을 때 내 마음은 무척 가벼워졌다. 아픔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끌고 다녔던 낡은 캐리어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었다. 직원이 이혼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나는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서강준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직원이 서강준 씨하고 부르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뻗어 받아들었다. 가정법원을 나섰을 때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차 옆에 서 있었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윤, 너 참 지독한 애구나. 강준이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만족을 못해.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전 쇼핑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만족할 필요도 없고요. 전 관계를 끝내러 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가슴을 들썩였다. 서씨 집안 핏줄 데리고 혼자 해외에 나가봤자 결국엔 살려달라고 빌며 돌아오게 될 거다.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예준이에겐 집이 있습니다. 단지 그곳이 서씨 집안이 아닐 뿐이죠. 시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남은 듯 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녀를 제지했다. 서강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멍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훈이한테 몹쓸 짓 한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다 널 위해서. 서강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서씨 집안 체면을 위해서였겠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는 그 모자의 다툼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을 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강준이 쫓아왔다. 지훈아, 나는 멈춰섰다. 그는 빗속에 서 있었고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빗물이 순식간에 그의 머리를 적셨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놀랍게도 계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시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서강준은 그러나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 한때 내가 5년을 기다릴 만큼 사랑했던 남자가 마침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내 마음엔 복수의 쾌감은 없었고 그저 뒤늦게 찾아온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반지를 가져갔다. 그의 눈에 빛이 깃들었다. 그러나 나는 등을 돌려 그 반지를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뚜껑이 닫히며 금속이 철판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서강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원래 이혼 직후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유진아 사건으로 며칠 더 경찰 조사를 도와야 했다. 그녀는 마침내 당황하기 시작했고 내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과였다. 지훈 씨, 미안해요. 그때 난 정말 무서웠어요. 그 후엔 애원으로 변했다. 전과가 남으면 내 인생은 끝이에요. 마지막엔 협박이 되었다. 잊지 마. 서강준도 잘못했어. 날 몰아붙이면 그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모든 문자를 민지에게 넘겼다. 민지는 딱 한마디 보냈다. 아주 좋아. 계속해. 유진아는 내가 더 이상 5년 전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그녀가 발악할수록 증거는 더욱 완벽해질 뿐이었다. 그 사이 서강준은 연애를 열었다. 장소는 그가 귀국했을 때 환영 만찬을 했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그는 도윤을 통해 내게 전원을 부탁했다. 재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고. 나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도윤이 말했다. 안 가도 돼. 하지만 이 매듭을 네 손으로 직접 짓는 것도 꽤 통쾌할 것 같은데. 나는 웃었다. 당신도 이제 통쾌하다는 말을 다 쓰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5년 전엔 내가 강준이를 말리지도 못했고 지훈 씨 널 돕지도 못했잖아. 이번엔 적어도 증인이 되게 해줘.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했다. 같은 룸, 같은 원형 테이블. 단지 이번엔 주빈석이 비어 있었다. 서강준은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말했다. 시작해. 롬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어색해서 나와 눈을 맞추지 못했고 어떤 이는 스스로 일어나 내게 인사를 건넸다. 5년 전 그들은 나를 서강준 곁에 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로 보았다. 5년 후 그들은 나를 증거를 손에 쥐고 역습을 가한 이지훈으로 보았다. 서강준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몇 가지 설명해 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첫째, 저와 지훈이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둘째, 5년 전 저는 결혼 생활을 장기간 방치했고 지훈이가 홀로 임신과
출산의 위험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셋째, 인터넷에 떠도는 지윤이와 아이에 대한 오명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그녀의 법적 대응을 전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넷째, 서 씨 집안이 지윤이의 개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자 한자 쥐어짜듯 말했다. 룸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안색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다. 시아버지 역시 정자세로 앉아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서강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지훈아, 미안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일어섰다.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서강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제 결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화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아이를 핑계 삼아 어떠한 도덕적인 굴레를 씌우는 것도 사양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떨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는 가방에서 투명한 지퍼백을 꺼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낡은 반지 하나, 한남동 본가 출입카드, 신혼집 열쇠, 그리고 내가 한때 시어머니를 위해 정리해둔 인맥관리 명부. 나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물건들은 서 씨 집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앞으로 서 씨 집안 행사나 선물 문제로 제게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준이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뉴욕 유치원에 사람을 보내는 일이 또 생긴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강준이 물었다. 어머니, 사람 보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사진에는 낯선 남자가 예준이의 유치원 근처를 서성이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서 씨 집안 사람이라며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서강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마침내 당황했다. 난 그저 내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당신 손주의 컬렉션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아이예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만해.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 일은 서 씨 집안이 선을 넘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나는 대답했다. 그러길 바랍니다. 마침 그때 룸 밖에서 갑자기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아가 뛰어 들어왔다. 경비원이 그녀를 제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들어왔다. 강준 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유진아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윤 씨 때문에 날 파멸시킬 작정이야. 서강준은 그녀를 응시했다. 네가 널 파멸시킨 거야. 유진아는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이지윤, 이제 만족해. 넌 아이도 있고 돈도 있고 다들 널 동정하잖아. 왜 아직도 날 용서 안 해주는 건데?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미 한 번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그녀는 멍해졌다. 나는 말했다. 5년 전 당신이 메일을 지웠을 때 내겐 증거도 힘도 날 지지해줄 사람도 없었어. 난 아이를 안고 떠났어. 그때 난 당신을 놓아준 거야. 그 결과가 뭔 줄 알아? 5년 후에도 당신은 내 아이를 도찰하고 그 애 핏줄에 대해 루머를 퍼뜨렸지. 진아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내가 예전처럼 꾹 참고 당해줄 호구라고 착각한 거지. 경비원이 다가왔다. 유진아는 더 소리치려 했지만 민지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유진아 씨, 경찰서에서 나온
출석 통지서입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타인 계정 무단 접속 건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유진아의 안색이 새파래졌다. 그녀는 서강준을 바라보았다. 강준 씨. 서강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경비원이 그녀를 끌어냈다. 룸의 문이 닫히고 안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도윤이 잔을 들었다. 이지윤 씨를 위해 건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지윤 씨가 드디어 쓰레기 같은 관계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하며 건배. 서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물이 든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고마워요. 그날 밤이 끝났을 때 서강준은 나를 호텔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애원하지 않았고 단지 말했다. 내일 뉴욕 갈 거야. 합의서대로 첫 영상 평가 시작할게. 나는 말했다. 알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준이는 뭘 좋아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공룡 좋아해. 딸기 맛. 아이스크림 좋아해. 서강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난 아무것도 몰랐네. 나는 멀어지는 차들의 불빛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배워가. 그는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은 듯 했다.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아이가 반드시 당신을 받아들일 거란 기대는 마. 배우는 건 당신 책임이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 아이 권리니까. 서강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는 등을 돌려 호텔로 들어갔다. 유리문이 닫힐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 내가 떠날 때 더 이상 그의 배웅은 필요 없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날 날씨가 무척 좋았다. 공항 출국장엔 사람들이 붐볐다. 나는 캐리어를 끌었고 민지가 마지막 남은 서류 몇 장을 건네주었다. 서씨 집안의 위자료랑 보상금은 이미 관리 계좌로 입금됐어. 예준이 교육 펀드도 완료됐고 나는 말했다. 수고했어. 민지는 웃었다. 네가 더 수고했지. 탑승 전에 서강준이 왔다. 그는 예전처럼 갑자기 길을 막아서지 않고 그저 대기실 밖에서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그는 작은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예준이한테 줄 거. 비싼 건 아니야. 그냥 공룡 스티커 북이야. 내용물 확인해보고 적절치 않다 싶으면 버려도 돼. 나는 받아들었다. 일단 애한테 갖고 싶은지 물어볼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우리 사이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이혼 부부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겠지. 서로 얽매일 일도 비난할 일도 누군가를 과거로 끌고 갈 일도 없는 사이. 서강준이 나를 응시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예전에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나도 예전엔 그럴 줄 알았어. 그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러다 깨달았지.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걸.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캐리어를 끌었다. 서강준이 갑자기 말했다. 지윤아, 행복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 나는 그를 찌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당신도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는 등을 돌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다.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했을 때 노을이 아름다웠다. 예준이가 입국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그림 한 장을 들고 달려왔다. 그림에는 큰 집이 그려져 있었고 집 옆에는 나와 아이, 그리고 아이가 늘 키우고 싶어 하던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예준이는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다녀왔어. 나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응, 엄마 왔어.
아이는 내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더니 물었다. 그게 뭐야? 나는 대답했다. 그 아저씨가 준 공룡 스티커야. 갖고 싶으면 갖고, 필요 없으면 돌려줄게. 예준이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 사람, 내 아빠야. 나는 쪼그려 앉았다. 공항은 북적였고 안내 방송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나는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피가 섞인 아빠는 맞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왜 전엔 없었어? 이 질문을 나는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도 아주 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 그럼 이제부턴 있어. 그분은 노력할 거야. 하지만 그 아저씨를 가까이 할지 말지는 예준이가 천천히 결정하면 돼. 예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스티커부터 볼래. 나는 웃었다. 그래. 아이는 가방을 열어 티라노사우루스 스티커북을 발견하고 눈을 반짝였다. 그 사람 내가 공룡 좋아하는 거 아네. 엄마가 알려줬어. 예준이는 스티커북을 끌어안고 잠시 생각했다. 그럼 다음 영상 통화할 때 고맙다고 해도 돼. 나는 아이의 볼에 뽀뽀했다. 당연하지. 일주일 후 서강주는 처음으로 예준이와 영상 통화를 했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곁에 있었고 나도 있었다. 서강주는 옅은 색 셔츠를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앉아 있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다. 예준이는 공룡 인형을 껴안고 그를 빤히 보았다. 서강준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안녕, 예준아. 예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어로 말했다. 스티커 고마워요. 서강준의 눈시울이 단번에 붉어졌다.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다. 예준이가 물었다. 왜 울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살짝 웃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조금 기뻐서. 예준이는 진지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옛날에 엄마를 엄청 슬프게 했다고. 서강주는 굳어버렸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직면해야 할 몫이다. 그는 몇 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저씨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예준이는 인형을 끌어안고 말했다. 그럼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서강준이 대답했다. 아저씨가. 나는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했어. 예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잘 고쳐야지. 화면 너머 서강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다. 알겠어.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예준이는 그림을 그리러 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강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서강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고마워. 아이가 날 미워하게 만들지 않아줘서. 나는 답장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한참 후에 답장했다. 알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유리에는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5년 전보다 성숙했고, 그리고 5년 전보다 자유로웠다. 그 후 서강주는 합의서대로 정기적인 영상 통화를 했다. 처음에 예준이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정정하지 않았다. 2달째에는 서강준 아저씨라고 불렀다. 3달째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반년 후 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지면 불러도 돼. 나는 대답했다. 그럼 아이는 또 물었다. 부르기 싫으면 안 불러도 돼. 나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것도 돼. 예준이는 웃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볼래. 서강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가 말했다.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아이를 존중하는 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유진아 사건도 결론이 났다.
그녀는 무단 접속, 명예훼손, 악성 루머 유포 혐의로 배상 판결과 함께 공개 사과를 명령받았다. 그녀가 서울을 떠나던 날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몇 번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예준이를 보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다. 나는 그 문자를 민지에게 넘겼다. 민지는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삼가 주십시오라고 답장했다. 그 이후 서씨 집안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뉴욕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밖으로는 작은 강이 보였다. 예준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푸딩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이는 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먼저 푸딩을 껴안고 그 다음 나를 껴안는다. 내가 질투하는 척을 하면 예준이는 내 볼에 뽀뽀를 퍼붓는다. 엄마가 1등, 푸딩이 2등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 캐리어 안주머니에서 그 결혼 반지의 구매 보증서를 발견했다.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파쇄기에 넣었다. 종이 조각이 떨어질 때 나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5년 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숨없이 답장을 기다리던 이지윤을.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넌 빠져나올 수 있어. 넌 널 아주 많이 사랑해주는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넌 타국의 아침에 눈을 뜨고 딸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넌 가슴 속에 억눌러둔 억울함들을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 줄 거야. 넌 영원히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될 거야. 문 밖에서 예준이가 불렀다. 엄마, 푸딩이가 쿠키 다 먹어버렸어. 나는 웃으며 지금 갈게 하고 대답했다. 나는 방을 나서며 불을 껐다. 창밖의 뉴욕 야경은 부드러웠다.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서강준이 보낸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그가 서울 강남의 그 낡은 신혼집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다. 그는 오늘 집을 완전히 비웠다는 한 줄의 문자를 보냈다. 나는 힐끗 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내 6년의 시간이 갇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그저 빈집 한 채일 뿐이다. 나는 거실로 걸어갔다. 예준이와 푸딩이가 카펫 위에서 뒹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다. 예준이가 물었다. 엄마 기분 좋아? 나는 대답했다. 응, 너무 좋아. 아주 행복해. 아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푸딩이를 내 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럼 내일 우리 딸기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새로운 삶이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도, 누군가를 이기는 것도,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 과거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들어 불이 켜지고 아이가 웃고 집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더 이상 그 누구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